지상권의 소멸. 지우신 내용 아까 이제 설명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별거 없어요. 그죠? 예. 일단은 지상권의 소멸 원인은 목적물 토지가 멸실했어야 돼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지상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죠. 요게 답지문으로만 한 3번 나왔고 아마 지상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답 지문으로만도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특유의 소멸 사유에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지료가 연체되면. 그죠? 지료 몇 년 이상?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겠죠? 지상권 즉시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이거 이렇게 찌그러지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해 있으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여기 자체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여기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상권이 소멸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소멸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철거가 되면 얘는 지가 안 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이 저당권자 또 손실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지료 연체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때는 저당권자가 있으면 얘들한테 미리 통지해 줘야 돼요. 내가 지상권 소멸 청구했다. 그래서 곧 소멸할 거니까 빨리 빌려준 자금 회수해라.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주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죠.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 등에 대한 통지인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요거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때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지상권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죠. 예, 지상권 포기할 수도 있고 약정 소멸 사유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소멸할 수도 있다. 자, 그러고요. 지상권 소멸의 효과. 지상권이 소멸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거해야 되겠죠. 예, 이거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 수거해 가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은 아니래도 수거해 가는 것보단 놔두는 게 낫겠다 싶으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도 야 두고 가라 라고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지하에다가 하수도 공사해 놨대요. 건물 짓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해 놓고 집안 정지 작업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것도 뽑아 놓고 전기선도 이렇게 뽑아 갖고 왔대요. 근데 원상복구한다 그래서 그거 다 철거하느니 어차피 내가 또 지상권 설정하거나 내가 사용해도 여기다가 수도시설 같은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고 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의 그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해 줘야 됩니다. 매매해야 됩니다. 끝까지 난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신의축 위반이겠죠. 또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지상권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후속 조치가 남을 수는 있어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는 뒤에 가면 전세권에도 나오고요. 똑같은 내용이 전세권에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임대차에도 나와요. 자,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꼭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팔고 가라. 그러면 상당한 가액으로 그냥 팔면 되는 거야. 시가 상당액으로 팔면 되는 거지. 끝까지 나는 이거 일명 엿을 좀 먹이겠어. 그리고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파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최초의 설치 비용은 1억이 들어갔다. 그럼 그동안 사용 수익 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 사용 수익 했으니까 감가상각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은 그거라도 회수하고 나오는 게 낫지. 내가 이거 철거하면 넌 1억 들여야지. 너도 1억 좀 들어봐. 그리고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죠.
애들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지 일반인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상물 수거권 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매수 청구한 때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상당한 가액은 뭐죠?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상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의 두 번째 줄에 보면 필요비 상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거 보이시죠? 예, 필기는 다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지상권자가 토지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상권 소멸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선택에 관하여 그 지출액이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토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만? 유익비만. 그럼 필요비는 왜 상환 청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 관계에서 사용 수익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차에서는 왜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요? 임대차. 임대차는 왜 필요비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정립이 돼 있으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는 거야. 근데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못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도 배제 특약할 수 있죠.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이거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물권은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있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 지상권 설정자나 지역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들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등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보십니다. 이제 특수지상권 나오죠? 특수지상권은 187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기본 개념만 딱 성립되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일반 지상권, 약정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 맞습니까? 약정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물을 짓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인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법정지상권은 305조, 그 다음에 366조가 법정지상권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기타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결론을 가서 보니까 토지 소유, 왜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죠? 줄 하나 못 긋고.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더란 얘기예요. A가 됐고 이렇게 B가 됐을 수 있어요. 둘 다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약정지상권의 모습하고 똑같아졌잖아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물을 지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여기는 방향은 조금 달라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이때 만약에 지상 건물을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토지 소유권을 우선시해서
지상물을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고, 그렇죠? 이거 다 알고 매수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매수했으니까 그때는 지상 건물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보호한다고요? 지상 건물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그냥 무조건 부여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 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인 거예요. 누구요? 지상물의 소유자. 혹시 이 지상물의 용의권자가 있으면 그 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의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얘가 토지 사용권이 있으면 얘도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한 단계만 나가면 깜깜해지네, 자꾸만. 자, 보세요. 지상물의 소유자가 B인데 지상물의 소유자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이 사용권 없이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러니까 얘한테 지상물의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연히 B의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토지도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할 게 아니라 누굴 보호해야 돼요? 지상물의 소유자를 보호해야 된다. 자, 이런 개념이 돼 있으면, 자, 토지가 공유였다라고 한번 볼게요. 토지가 A하고 B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여기 A 소유의 지상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한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A가 자기의 지분을 C에게 양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상 건물을 보호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상 건물을 보호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A가 취득하죠. 땅 팔았더니 소유권 없어도 땅을 쓸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C는 처음부터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샀겠지만 B는 뭐가 돼? 가만히 있었더니 땅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서 똥이 돼버렸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C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B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C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이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반대로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 공유였다는 거야. 공유였고요. 토지 소유자가 A였다는 거죠. 자, 이때 A가 그 토지 소유권을 C에게 양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취급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상건물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면 또 B는 또 가만히 있었는데 A가 땅 파니까 나는 쫓겨나야 되잖아요. A는 어차피 지가 땅 팔았으니까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 알았을 테고, 이 경우엔 B에게 너무 가혹하죠. 이때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공유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어디냐. 토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를 보호하는 거야. 처분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공유자를 보호하는 건 누구죠? 법정지상권을 성립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공유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공유였다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상물이 공유였다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 응용을 해서 A, B였대요. A, B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B, C였다. A, C였다. A, C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지분을 D에게 양도했대요. 자,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둘 다 공유를 집어넣고 지랄이야. 그렇죠? 이때는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 누구? B를 보호해야죠. B가 보호가 돼야 되죠. 그럼 B가 보호가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C는요? C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지상물을 위주로 합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물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공유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럼 C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길길이 뛰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예외는 있어요. 기타 처분행위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분할로 공유물이 분할이 됐대요. 분할이 돼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분할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합의에 의한 분할 아니면 재판상 분할이겠죠. 합의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쌍방 간의 이익이 충분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토지가 공유였다가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합의로서 얼마든지 이익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판사가 그 이익의 형평을 다 고려해 준다고. 그래서 뭐가 될 때? 분할이 될 때는 또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토지가 공유였다가 지분만 처분했다. 그래서 달라졌다. 그럼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분할로 인해서 공유 토지가 분할로 인해서 달라질 때는 또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냥 분할로 인해서 달라질 때다라고 하면 성립하는 경우밖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A하고 여기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가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는 거야. 분할이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가 갖고 여기 건물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B가 갖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분할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쪽을 B가 갖고 여기를 A가 갖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상 건물 철거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었던 거고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거야.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이때는 누굴 보호해야 되죠? 당연히 A를 보호해야죠. B도 그거 알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익 형평에 따라서 A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해서 지상 건물 철거할게 이렇게 분할하자. 그러면 그때는 또 굳이 또 뭐 건물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요? 합의가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분할로 인할 때는. 아시겠죠? 요거 더 이상 안 나가도 관계없어요. 여기까지만 나가면 돼요. 원래 토지가 공유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토지가 공유였다가 지분 처분으로 인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데 그 토지가 분할이 될 때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지상물이 공유일 때는 성립하는 거고 그 법리가 그대로 연장이 돼서 토지와 지상물이 둘 다 공유였다라고 할 때는 지상물 위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법정지상권. 먼저 그러면 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부터 볼게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리했고 305조에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인데 항상 출발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했죠. 네, 둘 다 갑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을의 전세권자가 이거 지금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갑에게 있었죠. 그럼 토지도 누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나중에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자, 이때는 이 모양이 돼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지상물의 소유자라고 얘기했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건 전세권 설정자인 지상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는 바꿔서 내는 게 전세권자로 바꿔내는 것밖에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약정 지상권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지료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 지료 안 받을래. 그럼 지료를 무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지료는 합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료 약정하기 전까지는 지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료는 어떻게 일단은 청구해야죠. 토지 소유자는 지료 청구하고 지료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어떡할까 정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초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료에 관해서도 청구하지도 않고 소송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러면 지료는 약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료 지급 의무는 없는 거겠죠.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료의 지급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305조의 법정지상권을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설정과?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바꿔낼 수 있는 건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걸 전세권자로 바꿔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66조입니다. 366조는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물이 경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저당권이 일단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지상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각각 설정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설정될 수도 있고, 이게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권리관계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당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중에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여기서 저당권 설정되고 난 이후에 중간에 권리관계 변동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게, 나중에 저당물 경매가 되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말소기준 권리죠. 이후에 권리관계 변동은 전부 다 싹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권리관계 변동으로 시험 지문에 나온다 그러면 안 읽는 거야. 5줄 정도 쫙 집어넣으면 안 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저당물 경매가 되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리들이 돼버린다고.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이 저당물 경매했는데 그 결과가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도 똑같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이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두 군데 또 준용이 돼요.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그래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겠죠. 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야.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대요. 그때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야. 그래서 여기 두 군데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둘 다 민법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이거는 강행 규정인 거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쌍방간에 배제 특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쌍방 합의로 야 법정지상권 없기로 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인데, 그럼 이런 법정지상권 말고 다른 지상권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지만 처분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물 경매만 아니면 돼요. 그럼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 굉장히 많겠죠.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증여도 될 수도 있고 교환이 될 수도 있고 강제 경매 있잖아요. 저당물 경매는 무슨 경매예요? 임의 경매. 다시 저당물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 임의 경매야. 강제 경매는 뭐죠? 압류를 통해서 경매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도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처분행위거든요. 근데 딱 두 개만 안 돼. 뭐만 안 돼? 판매. 딱 두 개. 또 하나 환지. 환지 처분에 의해서 또는 환매에 의해서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딱 몇 개요? 두 개. 족보가 같죠? 환시죠? 그래, 환매, 환지로 인해서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나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뭐요? 관습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관습법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서 토지만 또는 건물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관습이 있었어요. 전에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저쪽하고 조금 특이한 거는 305조, 360조하고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제 특약은 어떻게 하냐면 지상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었대요. 지상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철거 약정이 있었답니다. 그럼 지상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얘기는 나 지상건물 소유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야 30년입니다 라고 했는데 30년 아니고 내가 6개월만 쓰고 철거하고 외국에 이민 갈게 그랬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 지상건물에 철거 약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뭐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토지를 팔면서 지상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토지를 임대 좀 해줘. 그럼 내가 임대차로서 지상건물 소유할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법정지상권 하나, 둘, 세 개 봤네요. 요거 두 개는 강행 규정이고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이거는 관습법이니까 규정은 아니잖아요. 저쪽은 강행 규정이라 배제 특약할 수 없고 이쪽 두 개는 이쪽은 배제 특약할 수 있는데 배제 특약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둘 다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고 법원에서 정해줄 때까지는 지료 지급 의무는 없어요. 법원에서 결정해주면 최초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법원에 청구도 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도 없었다. 그럼 지료 지급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에 의하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하든 지상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A하고 B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 B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B가 그 토지 지상 건물을 C에게 양도했다는 거야. 지상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C한테. 그럼 C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몰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C가 취득했죠.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건 아직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만 양도했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본다며. 그러니까 지금 B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는 했는데 지상 건물만 C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C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한 거야. 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직 별개의 권리니까 취득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건물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정도는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뭐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위 정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혹시 나중에 A가 나 B는 좀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겠죠. 너는 누구야? 너 지상건물 철거하고 나가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없는 C가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A는 열받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상건물 철거해라 라고 철거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C는 비록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뭐는 갖추고 있다?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지상 건물을 얘한테 양도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증기해줬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철거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C가 B를 대위해서 A한테 야, 너 지상권 설정해주고 너는 나에게 지상권 이전해줘 라고 대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C는 남의 토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A에게 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 줘야 되겠죠. 지료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매매로 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혹시 이 지상 건물이 경매가 이루어져서 D에게 양도가 됐대요. 경매로 D가 취득해버렸다라고 하면 이 경매 효과에 의해서 D는 지상권도 무조건 등기 없이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나눈 겁니다.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지상 건물이 매매로 양도된 경우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매매의 경우엔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만 갖추고 있는 것이고, 경매에 의할 경우에 무조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은 취득한 거야. 여기는 등기해야 되니까 대위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청구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지료는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요거요, 이후의 법률 관계다.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특수지상권의 법정지상권 거기 유형에 보니까 305조 1항과 366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임목에 관한 법률은 그 니은에 있는 거 366조를 준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기억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제 특약. 그 배제 특약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아니면 지상건물 철거 특약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특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방법, 토지에 대한 임대차, 건물에 대한 철거 약정,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어떻게 써야 돼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되겠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기억을 체크해 두십니다. 예, 이때 그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고 할 수 있다고 A에 보이시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우리 그건 앞에서 전 시간에 뭐라 그래서 그발 오케이로 했죠.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동일인 소유가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고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처분행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갑이 지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 갑이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성립하게 된다. 그 얘기겠죠. 자, 그리고 C에 보시면요. C,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B였고요. C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된 상태다. 그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건물을 계속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지상 건물 지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토지 매수인이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C까지 정도 보시고요. 니은의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모든 거래의 매매, 저당물 경매가 아니면 모든 거래가 다 허용이 되는데 거기 B에 보시면 환지 처분이나 공유대지 지분 전매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지 보이시죠? 환지 밑에다가 하나 더 쓰면 되겠네. 뭐요? 환매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대지 지분 전매의 경우에는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공유대지 지분 전매의 경우에는 이거잖아. 토지가 어디 있어? 지웠나? 지웠어요? 토지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지워버렸다. 그죠? 토지가 공유일 때 지분 전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공유지분 전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공유지분 전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토지가 뭐였다? 공유였다.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봅니다.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매매대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한다. 경락대금. 그 다음에 철거특약 등이 없어야 되겠죠. 철거특약이 있으면 배제특약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배제특약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특약을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배제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가 나오죠. 자, 거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래요. 토지 공유자 보이십니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가 공유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2번에도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랬잖아요. 토지 공유자라고 돼 있죠. 예, 토지가 공유일 때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번이잖아요. 2번. 거기 2번에 공유지상 토지가 공유랍니다. 1인 또는 수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위 공유지 뭐로요? 분할. 원래 토지가 공유일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유지가 분할이 될 때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분할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거기 취득하는 경우 2번하고 취득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1번, 2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효력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돼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 옆에다가 써놔요. 등기 없이 대항까지. 항상. 아시겠죠? 대항도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같이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 합의로 정할 때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료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다툰다. 그럼 법원에서 결정해주면 최초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자, 됐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기지 마시고 미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돼요. 다만 새로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요. 한 장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권리 변동 시의 법률관계인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구석에 지금 들어와 있어갖고 좀 그런데 먼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토지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시험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것을 요한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게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로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경매로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됐답니다. 건물이 단순히 그냥 양도가 됐대요. 그럼 지상권의 승계 여부 거기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되죠. 지상권은 승계한다 안 한다. 건물만 양도했을 때는 지상권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상권은 승계하지 못했다. 그런데 두 번째, 건물의 양수인이 대상 건물을 뭘 받았대요? 경락을 받았대요.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경락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죠. 그렇죠? 네, 당연히 취득한다. 그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기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을 양수한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상 건물만을 양수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상권은 당초에 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의 대위 청구라고 하는 건 위에 그 로마자 1번에 있는 게 해당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 대위 법리에 의해서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였던 법정 지상권자에게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 없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되죠?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상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죠?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뒤에 보시면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를 점유할 권한은 있으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불법 점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으되 대지 사용료 정도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자, 저거 가지고 지금 설명된 겁니다. 그죠? 저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은 여태까지 시험에 답으로 들어간 것도 이 구분지상권이 생긴 게 7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거진 50년 다 됐죠. 70년대 초반에 생겼나 그래요. 50년 다 됐는데 50년 동안 시험에 나온 건 한 3번 정도 답으로 들어갔는데 3번 다 답이 뭐죠? 수목 X인 거야. 수목 X. 거기 보면 289조의 2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보니까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줄칩니다. 범위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그 줄쳐주시면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돼 있죠. 예, 범위 줄쳐놓고 건물 기타 공작물 위에다가 수목 있어 없어? 수목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법정지상권 이걸 지우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상권을 얘기할 때 여기 사연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여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것도 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죠. 이것도 다 토지인 거예요. 여기 일정 부분을 좀 써야 되겠다. 고합선 같은 걸 좀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하에다가 지하차도나 공동구 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공동구 뭔지 아시죠?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사용권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정 부분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지상에 15m부터 시작해서 20m까지. 그러면 5m 공간을 좀 쓰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수목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 봤대. 어디서 봤냐 했더니 아바타에서 봤대. 그 만화 영화죠. 예. 그래서 나도 그거 봤어.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이렇게 하늘에 또 다니긴 또 다니더만요. 나무 같은 게. 그건 이제 만화 영화나 그렇고 지하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혹시 지상에 용익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용익권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자들은 위에 지작물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지하에도 지작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용익권자 있으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뿐만 아니라 혹시 지상에 건물이 있다든지 여기 지상에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들도 이해관계인이죠. 얘네들도 모두 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아셔야 됩니다. 먼저 범위를 반드시 확정해야 됩니다. 범위를 확정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지하에는 수목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금방 죽지. 햇빛을 못 받아요. 아니 지하철 들어가고 거기다 왜 못 심어? 심으면 금방 죽으니까 문제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여기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범위를 설정해서. 그죠?
범위를 반드시 설정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고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세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끝입니다. 넘겨보시고요. 분묘기지권 있죠? 다음 페이지 분묘기지권 나오죠? 자, 분묘기지권, 분묘가 뭐예요? 묘지 얘기하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분묘기지권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시신이 계셔야 분묘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고. 시신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봉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요. 분묘를 설치하는데 분묘 설치를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데 분묘기지권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 토지 내가 분묘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분묘를 토지를 양도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양도하면서 분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묘에 관한 아무런 철거라든지 이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런 합의 없이 그냥 양도해버렸대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분묘기지권 그냥 취득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신의칙 위반이에요. 자, 이때는 유상으로 합니다. 유상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철거해야 돼요.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그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례가 아니라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슬그머니 설치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양도하게 되면 분묘기지권 바로 성립한다 그랬죠. 이거는 유상으로 해야 돼, 무상으로 해야 돼. 이건 승낙 받으면서 합의로 정하면 되죠. 근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대요. 몰래 가서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뭘로 해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겠죠? 취득 방법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이렇게 취득했다. 유상이고 합의로 정하면 되고 이거는 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분묘기지권이 한번 성립했답니다. 그럼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토지 일부에 분묘가 있어갖고 이 부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때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일단 존속기간부터 따지면요. 존속기간은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이 없는 지상권이에요.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물적 범위죠. 물적 범위. 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 분묘 자체인 거예요. 분묘 자체고 다만 수호와 봉사에 필요하면 주위의 빈 땅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는 있으되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언제나 주위의 빈 땅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엔 어디라고요? 분묘 자체에만 효력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주위의 빈 땅까지 미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100명이 와서 자손들 100명이 와서 한꺼번에 좀 절 좀 해야 되겠대. 그럼 한 명씩 줄 서서 이렇게 야 거기 가서 해라. 다음 누구냐? 이거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절 해야 되겠죠? 그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주위의 빈 땅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아시겠죠? 다만 분묘기지권이 한번 성립했다라고 해서 이후에 돌아가신 배우자의 합장을 위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합장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쌍분 형태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건 다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신 지 5년 이상 되면 합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거만 기억나? 이런 건 기억 안 나고? 그거만 기억나도 다행이지 뭘 그래.
자, 그래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취득 사유 거기 A에 볼게요. 376페이지 맨 밑에 A에 보이시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전 철거 등의 특약 없이 분묘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오른쪽 페이지에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을 얻어서 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요. 공시 방법은 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봉분.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봉분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공시 방법에 A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분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평장이라고 하죠. 평장 내지는 암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장 또는 암장 방법으로는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A, B 다 체크하시고요. 효력의 니은 보이시죠? 분묘기지권도 물건이니까 보호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그냥 넘어가시고, 니은의 효력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보면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명이 와서 한꺼번에 절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범위라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라 할지라도 장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목적, 다른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호 봉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C의 그 설명이 나와요. 기존에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 설치하거나 단분 형태의 분묘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을 집단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범위 내에 분묘의 이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은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기간에 의하는데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기간 동안은 존속이 된다. 아시겠죠? 지로입니다. 지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렇지. 이 경우에는 유상이고 이 경우에는 합의를 정하고 이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A, B, C 그거고요. 분묘기지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고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묘기지권 같은 게 포기해야 될 일이 생겨요. 평상시에 이 수호봉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와야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뭐 관리하고 해야 되죠? 정해진 거 없어요. 우리는 집안 전통이 5년에 한 번씩 분묘 관리하는데 그래도 수호 봉사하고 있는 거야. 5년에 한 번씩 오면. 어떤 집은 10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묘 한 번 생기면 여러분이 중개업자님이 되셔갖고 현장에 나갔는데 분묘 있다.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손들 다 몰려옵니다. 이게 파주에서 보니까 분묘 1기당 보상금이 한 2억 정도씩 나가더라고. 분묘 1기당. 그 파주에 보면 그 LG 필립스 공장 들어올 때 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산에 이거 그때 당시에 18개인가 분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원래 종손이 취득하는데 수호와 봉사를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수호와 봉사를 하는 자가 없으면, 수호 봉사를 하는 자가 없으면 종손이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관습상. 아시겠죠? 근데 수호와 봉사를 별도로 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별도로 있으면 그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없으면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지역에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종손 집안은 다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국가산업단지가 돼서 분묘 같은 거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 몰려오죠. 싹 다 몰려옵니다. 와가지고 막 한참 울다가 아이고 어머니 왜 울어? 드디어 돈이 되는군요 이거 아니냐고. 아이고 어머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고 우리 어머니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그렇죠. 그때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서 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야, 이거 내 돈이야, 이거 주장하는 거야. 근데 보상협의는 누구하고 해야 돼? 수백 명하고 해야 돼요? 이게 분묘가 18개인가 16개인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몇 대에 걸친 분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뻗어나간 자손이 얼마나 많겠냐고. 왔는데 한 80명 왔대. 80명.
16개 분묘에 한 80명 정도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저 토지공사에서 분묘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할 때 80명 앉혀놓고 보상 협의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하고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하고 보상 협의가 끝나고 분묘기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포크레인 대고 있다가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럼 바로 긁어요. 긁어갖고 여기 유골만 꺼내서 딱 싸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점유까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상협의는 얘하고 하고 아이고 어머니 얘네들 떼굴떼굴 굴러 여기서 절대 이거 회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한 거야.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고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 지역권 하겠습니다. 참 많다, 그죠? 예. 지상권 참 많아요. 근데 저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많지 않습니다.